네, 황희찬 선수가 시즌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득점이 작년 2월 말이었어요. 아스날 원정에서 마가이앙이스가 실수했던 그 패스 공을 이제 황희찬 선수가 뺐고 그걸로 이제 골을 넣었던 게 울브스 소속으로의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우리는 황희찬 선수의 골을 사실 많이 봤죠. 대표팀에서 황희찬 선수가 이후에도 작년 A매치 한 해 동안 골을 좀 꽤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울버햄튼에서는 거의 11개월 만에 진짜 들어간 골이고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득점 경기였던 아스날전도 제가 중계였고요. 오늘 이 리버풀전도 재중계였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데뷔골과 이후의 골들까지 중계한 입장에서 참 제가 중계하면 이상하게 황희찬 선수가 골이 좀 들어가서 저한테는 영광이고 사실 좀 뭔가 기대가 돼요. 황희찬 선수 경기를 들어갈 때마다 그래도 내가 중계하는데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심 좀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건네고 싶고 안피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두 번째 골입니다. 안피에 대해서 첫 번째 골이 그 2019-20 시즌 엘링 홀란과 같이 뛰었던 시기 미나미노도 있었죠. 잘츠부르크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리버풀 원정을 왔었는데 그때 그 반다이크를 제쳐내는 희대의 짤을 만들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죠. 안필드에서 유독 강한 모습. 저도 이제 황희찬 선수 중계할 때마다 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감회가 남다르고 축하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지만 왜 하필 상대가 리버풀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FA컵 재경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올 시즌 FA컵은 이제 코로나 여파로 뭐 이전 시즌들은 막 뭐 재경기 룰을 잠깐 없애고 뭐 연장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도를 조금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약간 손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는 다시 전통적인 원래대로의 방식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3라운드 무승부가 나오면은 재경기를 갖게 되고요. 이로써 리버풀과 울버햄튼 모두 일정이 좀 꼬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울버햄튼은 리버풀보다 이틀을 덜 쉬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네베스, 콜린스 정도의 선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다 비주전 선수들이 나오게 됐고요. 리버풀은 오히려 이제 울버햄튼보다 이틀을 더 쉬었고 또 울버햄튼은 다음 주 주중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하고 리그컵 8강 경기가 있어요. 근데 리버풀은 진작 리그컵은 맨시티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 일정이 없거든요. 바로 주말 브라이튼전 일주일 뒤에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충분히 오히려 주전 선수들을 쓸 만한 여유가 있었고 그 주전 선수들을 이 경기에 출전시켜서 최대한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클롭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주전조가 나왔던 울버햄튼보다 리버풀이 오히려 초반에 굉장히 의외의 장면을 만들었어요. 자, 실점 장면이 문제가 되었던 거 첫 번째는 일단 티아고 알칸타라가 위험 지역에서 볼을 뺏긴 점 그리고 그걸 다시 수비하면서 알리송이 공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두 번째 상황에서 알리송은 충분히 안정적인 볼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알리송도 알리송이지만 사실 주위 선수들도 어쨌든 라우리 메네스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뭐 액션이니 뭐니 이런 걸 막 항의할 게 아니고 일단 알리송이 공을 잡은 이상 마팁도 그렇고 다들 볼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됐어요. 근데 알리송이 공 잡았을 때 보면 아놀드 외에는 볼 받으려고 몸을 돌리거나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콜을 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송도 거기서 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됐죠. 아놀드 쪽으로 볼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 게드스가 있다는 거를 무시한 채로 그냥 패스를 주다가 결국은 너무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게 되면서 실점 빌미를 알리송 선수가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리송뿐만이 아닌 리버풀 전체의 집중력의 문제가 좀 있었다. 그리고 집중력의 문제는 사실 이 경기뿐만이 아니고요. 올 시즌 내내 리버풀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실점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기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어요. 빅식스 중에서도 위기를 허용하는 수가 거의 압도적인 지표들도 뭐 SNS상에서 떠들고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 리버풀의 경우는 수비가 좀 불안하고 집중력에 문제가 있고 이거는 중원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팀이 어딘가 좀 나사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올 시즌인데 중원이고 나발이고에 떠나서 후방의 선수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실수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이거는 중원 보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팀 자체가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져 있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나사가 빠져 있다. 이거는 감독 스스로부터 또 팀 전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내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울버햄튼은 이제 이 경기 선제골을 넣고 나는 괜찮게 경기를 좀 풀어가나 싶었는데 사실 로페테기 감독이 전술 준비를 꽤 잘해왔습니다. 뭐 전술 준비를 잘해온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리버풀을 좀 막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막냐면 포백을 가져오는 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백포는 안쪽으로 좁혀서 누네스, 학포 뭐 그리고 오른쪽에서 살라 이런 선수들 스리톱을 4명이 박스로 들어와서 4명이 3명을 에어싸는 방식으로 일단 백포를 중앙에 좁힌 채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이 리버풀의 풀백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비의 전형을 마치 식스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쪽 윙만 내려오면
백5가 되기도 하는데 아놀드 로버슨이 모두 올라오면 백6가 되고 한 명만 올라오면 백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후방의 숫자를 한 명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은 최근에 수비를 굉장히 잘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리버풀의 전술 자체, 공격 지공 전술 자체가 저는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오른쪽은 아놀드가 뒤를 받치고 살라, 뭐 핸더슨 아니면 핸더슨 말고 최근에 엘리엇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오른쪽에서 이끌고 왼쪽의 경우는 티아고 알칸타라가 후방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뭐 오늘 경기 학포였지만 보통은 체인벌린 아니면 로버슨 아니면 치미카스 이런 선수들이 두 명씩 관여되는 방식으로 지공시 측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치에 대해서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리버풀의 스쿼드상의 문제점인 중원에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중원에서 상대를 좀 당겨주거나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패스를 직접 몰고 가서 돌격대장 역할을 할 선수가 없다는 부분을 상대하는 팀들도 알고 있고 또 공격진의 개인 역량도 운동 능력이 좋은 누네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하포가 오기 전까지 공격진의 개인 능력도 떨어져 있다. 살라도 더 이상 크랙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하는 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후방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1대1 대응을 해서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세우는 경우들이 최근 경기들에서 매 경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리버풀은 경직된 지공 전술을 보여주면서 지공 상황에서는 공격진의 개인 어떤 능력 그나마 이번에 살라 같은 선수들 골 넣을 때 보면 진짜 개인 능력 누네스의 침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누네스의 골 장면 때 나왔던 그 아놀드의 킥처럼 풀백에 다른 팀들보다 풀백은 우수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 풀백들의 킥을 통한 한 방 정도만 리버풀이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거예요. 풀백의 킥에만 의존하고 공격진에게 가끔 운 좋게 걸리는 장면들 아니면 누네스의 개인 침투 왜 누네스의 득점력도 아직은 기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면 순전히 전술적으로는 상대의 미치 수비를 전혀 파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그런 리버풀의 단점을 알고 전술 준비를 오히려 잘 해온 셈이고요. 리버풀은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그런 미치 수비에 당하는가 했는데 울버햄튼이 아무래도 리그 순위가 낮은 이유는 생각보다 팀의 집중력이 아직은 좀 군데군데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아놀드가 올리고 누네스가 넣었을 때 장면들을 보면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그때 순간적으로 골키퍼와 수비 사이 공간을 그 장면만큼은 내줬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쪽을 내주지 않으면서 얼리 크로스를 웬만하면 다 방어를 했었는데 이 장면만큼은 울버햄튼 수비가 한 번 틈을 보였고 그걸 아놀드가 이날의 킥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아놀드가 바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킥을 통해서 뒷공간 침투를 잘하는 누네스를 올바르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리버풀이 일단 동점골 그리고 이후에 토티 고메스 쪽에서의 헤더 처리가 오히려 미스가 나면서 살라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토티가 올라오는 볼을 머리로 건드린 순간에 이미 오프사이드의 어떤 기준점은 그때 무효가 됩니다. 살라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건 맞아요. 학포 선수의 패스를 받으려고 할 때. 근데 그 볼이 나가는 차이나에 토티 선수가 헤더를 한번 하는데 규정상 수비가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볼을 처리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 수비가 의도적으로 볼을 처리한 상황에서 이미 오프사이드의 기준점 자체는 그 이전 상황들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라는 상대가 애매하게 처리해서 튕겨나온 볼을 그냥 넘겨받아서 골을 넣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심과 VAR에서는 통해서는 온사이드 판정이 나왔고 살라 선수는 최종적으로 골을 넣었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후반전 중반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됩니다. 울버햄튼이 끌려다니니까 이제 주전 선수들을 후반전 중반부터 기용을 했어요. 아마 이 선수들은 이제 리그컵 8강 그리고 리그 더 중요한 일정들을 해서 원래 쓰려고 할 예정이었을 텐데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리그의 주전 선수들도 후반전 중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위치는 4-4-1-1 기준으로 혹은 4-2-3-1 기준으로 투입될 당시의 위치는 세컨톱이었어요. 원래 이 자리를 게드스 선수가 보고 있었는데 게드스 선수도 이 선발로 나왔을 때 세컨톱 자리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소화를 잘 해줬습니다. 전반전에 폼이 좋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고 이전에 리그에서 뛰었던 오른쪽이 아닌 세컨톱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황희찬 선수가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중앙에서 좀 왕성하게 움직여주면서 볼을 잘 지켜주고 또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 주로 이제 왼쪽으로 빠지면서 오른쪽에 있을 때와 다르게 본인이 좀 더 자신하는 동선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또 쿠냐하고의 합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최전방 공격수 쿠냐도 비슷한 시기에 교체 투입이 돼서 쿠냐가 좀 분주히 뛰면서 뒷공간 만들어주고 막 계속 활동량 가져가지고 수비 끌어주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황희찬이 볼키핑하고 측면으로 쿠냐가 빠졌을 때 황희찬이 쿠냐에게 주고 그걸 다시 황희찬이 뒷공간에 침투하면서 쿠냐의 패스를 넘겨받고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아주 좋은 움직임과 쿠냐하고의 연계 능력 그리고 결국 중요할 때 울버햄튼을 구해내는 활약까지 올 시즌 1호 골 매우 중요한 상황에 황희찬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본인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 쿠냐 선수도 주전으로 점점 쓰일 텐데 둘을 어떻게 호흡시킬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골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황희찬은 역시 리그에서 썼던 오른쪽보다는 중앙이 낫다.
세컨톱 자리에 최근에 이제 무티느 선수가 리그에서 주전인데 로페테기 감독이 게드스, 황희찬의 세컨톱 기용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인누리 선수가 최근에 윙으로 좀 잘해주고 있고 아다마 트라우레도 어쨌든 좋은 또 오른쪽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날 로버슨한테 얼굴 쪽을 좀 찍혔는데 아다마 선수가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울버햄튼의 경우는 이후 시간대는 5백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그 5백을 오히려 두들기면서 공격을 좀 하나 싶었는데 리버풀도 후반전 막판에 엘리엇 들어오고 체인벌린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공격진의 면면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리버풀은 오히려 공격진의 날카로움이 후반전 막판이 될수록 더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볼을 오래 잡고 나름 공격을 시도하긴 했지만 울버햄튼이 5백으로 내려서는 동안 공격을 오랫동안 두들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창끝이 날카롭지 못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오히려 위력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코너킥 상황의 혼전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헤더로 연결해준 공을 코너킥을 찾던 마테우스 누네스가 재차 이어받고 그걸 올려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혼전 상황 끝에 토티 고메스가 골을 넣었는데 일단 부심은 깃발을 들었어요. 중계 화면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부심이 보았던 거는 황희찬의 헤더 패스를 받을 때 코너킥 키커였던 마테우스 누네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들어왔다고 아마 부심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VAR을 통해서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논란의 장면이 있었죠. 뭐 장면이라고 하면 할 수 없겠죠. 그 장면 마테우스 누네스가 찍힌 카메라가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VAR을 통해서 마테우스 누네스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막상 카메라에 누네스의 위치가 보이는 게 안 찍힌 거예요. 아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SNS상의 정보들을 보면 정말 단 한 카메라에도 마테우스 누네스가 한 앵글에 찍힌 장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추측할 수 있냐면 이후 중계 과정에서도 원래 보통 어느 지점에서 오프사이드인지 선을 그어주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계 카메라가 나름 다양한 앵글을 보여주는데 누네스가 그 하나의 앵글에 한 번도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이거는 현장 어떤 내부 세팅에 있어서 굉장한 좀 실수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되게 찜찜하죠. 진짜 마테우스 누네스가 오프사이드이지 아닌지. 근데 서희형 진짜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혹시 오프사이드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명확한 오프사이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찜찜할 수밖에 없고 VAR 주심은 이럴 때는 기술적으로 VAR을 통해서 확실하게 상황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으면 원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아까 부심이 깃발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VAR에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심이 깃발을 들었던 원심 그대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토티 고메스의 골은 취소되고 토티 고메스 그 골 들어갔으면 황희찬 선수 도움도 될 뻔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거 넘겨받고 토티에게 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하나 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찜찜하게 골이 취소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포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잖아요. 물론 학포 선수가 아직 동료들하고의 그 호흡이 썩 잘 맞진 않았어요, 사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합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꽤 간결하게 볼을 처리하고 측면으로 폭을 좀 벌리거나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노리는 어떤 움직임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나는 이점도 있지 않았나. 로버슨하고의 호흡도 좋았고요. 학포 선수가 특히 신체적인 경합 있게 잘 이겨내서 볼을 잘 지켜줬다는 점도 이 경기에서 보았던 수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호흡에 일단 좀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동료들하고 좀 계속 발에 맞추면서 학포 선수가 팀에 잘 녹아들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두 팀의 경기는 2대2 무승부 재경기를 치르게 되고 황희찬 선수는 시즌 1억 골을 터뜨리면서 울버햄튼에서는 작년 2월 이후로 거의 11개월 만에 골을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경기도 어쨌든 기대가 좀 되고요. 리버풀 울버햄튼 2대2 무승부. 재경기에서는 누가 4라운드로 진출하게 될지 많이 주목이 됩니다.